이름의 매력표.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189호 커버 이 땅의 모든 민주를 위하여에 참여한 사회부 김한결, 김수환. 천세민입니다. 와. 12월 3일 다들 뭐 하고 계셨어요? 저 근데 진짜 별 게 없어서 이야기하자면 저도 그날 앞에 책방 알바가 있어서 끝난 다음에 그냥 집에 왔는데 갑자기 막 단톡방에 연락이 엄청 많이 와서 봤더니 막 계엄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뒤로는 계속 친구들하고 연락 주고받고 전월 성명문을 급하게 쓰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마침 그날 책방에서 알바를 하고 집에 가는 버스에서 소식을 확인했고 근데 마침 그날 11시에 전공 팀플 줌 회의가 있었는데 진행해주시는 분이 침착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약간 줌 틀어놓고 계속 정치 뉴스 봤던 기억이 나네요. 12월 3일에 이제 그때 어쩌다가 이제 강북 쪽에 있었는데 이제 뉴스를 보고 타고 있던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이제 여의도 가는 버스로 갈아탔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면면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에 여의도 가는 버스 타고 있는 사람이면 네, 대부분은 아마 국회로 향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저랑 같이. 네. 어떤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불안, 어떤 분노, 그리고 사실 가장 크게 보인 건 허탈감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그래서 또 그 버스에서 보았던 장면이 가장 큰 장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원에서도 어쨌든 몇몇 분들이 국회로 가기도 했고 또 그날 밤에 성명문을 냈듯이 계엄이 정말 엄청 커다란 일이었고 그 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커버로 계엄 12.3 내란을 좀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2.3 내란을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이번 189호 커버명은 이 땅의 모든 민주를 위하여인데요. 여기서 민주는 보통명사입니다. 마치 철수와 영희처럼 가장 보통의 존재를 호명하는 이름인데, 근데 이 민주라는 게 꼭 이제 이름을 봤을 때 연상되는 그냥 여성뿐 아니라 뭐 성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이주민이 될 수도 있고 광장에 선 여러 주체들을 아울러서 부르는 건데 그들을 위한다는 게 이 광장에 선 주체들에게 바치는 우리의 커버가 어떤 헌사다. 는 느낌을 살리는 커버명입니다. 저희 이제 외지 사진은 강렬한 깃발 이미지로 구성을 했는데 이번 광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깃발 이라는 어떤 그 소품이 굉장히 주목받기도 했었잖아요. 그 모든 민주를 위하여라는 메시지가 담은 어떤 그 선명함을 커버 이미지로 좀 드러내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내지 같은 경우에는 광장에 나온 다양한 주체들을 그림으로 담아내려고 했는데요. 뭐 트랜스젠더 깃발을 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뚜벅뚜벅 거길 걸어가고 있는 새벽이라거나 정말 많은 사람들과 존재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내지 커버를 구성했고 이들이 어쨌든 우리가 제목에서 호명하는 모든 민주라는 걸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번 커버는 12.3 내란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조건과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짚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그 내란을 가능케 한 어떤 구조적 조건으로 군대와 극우 세력을 짚었고 그 이후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커버 1번의 키워드는 군대인데요. 12.3 내란을 얘기할 때 당연히 군대는 빼놓을 수 없는 축이고 뭐 기사를 요약한다면 결국 두 가지를 힘주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군인도 시민이고 군인이라고 해서 어떤 민주주의의 예외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군이 있고 뭔가 군이 아닌 어떤 보통의 시민사회라는 게 있다고 할 때 그 둘이 완전히 분리되면 안 되고
적어도 어떤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당연히 군도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 군인들도 그 본인들이 시민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뭔가 그들과 같은 걸 공유한다고 했을 때에 그날 국회에서 보여줬던 어떤 현역 장병들의 주저함, 머뭇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내란이 몇 시간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군 입장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접점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군이라는 어떤 무력을 통제하는 방식으로서도 군과 시민사회가 최대한 많이 교류를 하고 접점이 있는 것이 굉장히 용이한 것이기 때문에 군과 시민사회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기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떤 12.3 계엄과 최근 이제 준동하고 있는 극우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어쩌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대립, 내전이라고까지 할 법한 상황들이 계엄으로만 계엄을 기점으로 시작된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윤석열이 탄핵된다고 해서 지금의 이 혼란상이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현상 너머에 있는 어떤 갖가지 구조적인 것들과 극우 세력의 어젠다, 프로파간다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 구조를 좀 살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론 이제 그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어떤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적어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방식의 집회와 정치 메시지에 이끌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그들과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문제의식에서 기사를 좀 써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네. 커보 3은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커버인데요. 사실 지금 이 12.3 내란이라는 걸 굉장히 비극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의 기회로 보기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광장이 가진 어떤 가능성과 그것이 어디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했었고요.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정치권으로 진입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정치권 내부에서 이 목소리를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었어서 진보정당의 이야기도 좀 들으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시민사회 세력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도 지금 광장의 화력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대안과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까? 이런 것까지 좀 들어보려고 했어서, 결국은 지금 말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으려면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 세력이나 지금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론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좀 취재하다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저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뭐요? 그래서 이번에 그 12.3 내란 당시에 현역 장병이었던 분들을 이제 좀 모셔서 인터뷰를 전화로 했는데, 한 분이 TV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저 국회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인으로서가 막으러 간 시민. 나도 시민으로서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 여기에 있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들었다고 하면서 그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한테 부채감까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되게 인상 깊어서. 근데 저도 부채감 하면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2030 청년 인터뷰이분들을 15분, 16분 정도 만났는데 되게 신기한 게, 광장에 왜 나갔냐고 여쭤보면은 그날 계엄 당일에 국회 앞에 나가지 못한 거에 대한 부채감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 국회에 나간 사람들이 지금 광장에 나오지 못하니까 내가 그 몫을 대신해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인터뷰이분들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많았는데 본인이 성폭력 데이트 폭력 생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12.3 이전에는 너무나 삶이 무기력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광장 그러니까 국회 앞으로 달려가는 시민분들을 보시고서는 저런 거대한 폭력 앞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고 저렇게 맞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셨고 정말 뭔가 함께라면 맞설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어느 광장이든 막 뛰어가셨는데 한 번은 가정폭력 생존자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폭력을 당했었고 그렇지만 나는 지금 광장에 나와서 나의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내 경험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어떤 윤석열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하고 비동의강간제를 계속해서 도입하지 않은 지금의 정권과 계엄과도 연결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서야 뭔가 정말 고소를 하시고 이후에 상담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본인을 정말 20대 중산층 남성 시해남이라고 소개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이전까지는 소수자 여자가 내 문제가 아니었는데 광장에 나가서 친구가 생겨가지고 자기는 이제 사람들이 전장현 시위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듣고서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마음 좋아. 네. 사실 그러니까 세민이 되게 많은 사람들 인터뷰를 했는데 다 이제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따뜻한 얘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맨날 주말마다 저희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막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는 거 듣고 막 중국인 욕하고 이재명 욕하는 거 듣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나만 맨날 약간 이런 광장 가고 쟤는 좋은 광장 가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억울하달까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어쨌든 뭐 그렇게 뭐 제가 뭐 좋은 광장 나쁜 광장 이런 식으로 뭐 양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살펴볼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어떤 우리 광장 내부에 있는 어떤 모순과 폭력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편의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불안과 공포를 안고 저 자리에 서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 어떤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들이 어디로 향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시민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일 공간을 쉽게 내어주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 가족에서도 외면받고 사회에서도 어떤 자리를 찾지 못한 대표적으로 빈곤한 노인들이 어떤 교회를 결국에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시민사회 내부에서 자리를 좀 내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기자들이 갔던 집회나 광장들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호명됐었는지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청년이라는 게 어떤 상징이나 기표로서 소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가령 이제 태극기 집회에 가면 의도적으로 2030 청년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웃긴 게 그 자리를 배치할 때도 거기는 이제 땅바닥에 안 앉고 이제 플라스틱 의자를 다 배치해 놓잖아요. 그 의자에 앉힐 때도 그 앞에 한두 줄 정도를 이제 청년들로 그 중에서도 이제 청년 여성들로 좀 채우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배치를 해둔 게 너무 눈에 띄거든요. 왜냐면은 그 뒤로는 다 노인분들이시니까. 네. 그래서 사실 어떤 그 청년이라는 기포를 선점하고 싶은 거죠. 너네는 586이고 청년들은 우리 편이다 라는 기표를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어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광장에서도 청년들은 한편으로는 대상화되기도 하고 어떤 그 대상화에 맞서서 어떤 주체로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청년이라는 기표를 두고 벌어지는 여러 집단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상징 투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뭔가 청년임에도 정말 자기를 청년으로만 호명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걸 집회에서도 느꼈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꼈는데 정말 대여섯 번을 만나면서 한 번도 본인의 청년을 너무 강하게 생각하는 분이 정말 없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나는 뭐 퀴어이라거나 나는 페미니스트라거나 아니면 나는 뭐 20대 남성으로서 나를 생각한다고 청년을 전면에 내세우신 분이 정말 한 번도 없어서 그게 좀 의외였던 것 같고, 또 광장에서 자기소개 하시는 분들을 봐도 자기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아니면 나는 뭐 어떤 정체성을 가졌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근데 그거를 청년이라는 말로 환원하지는 않아서 저는 이게 되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많이 청년세대라고 호명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호명하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로 더 많이 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게 되게 공허한 수사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 사람들은 청년이라는 나이대에 우연히 속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어떤 그 내부에 있는 개개인의 생각과 고민들, 위치 전부 다 다른 것인데 이걸 분석할 때 어떤 청년이라는 담론 틀이 유효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그 문제가 사실 꼭 이번 특집호 혹은 그 내란 국면의 이전에도 사실 저희 저널이 항상 되게 천착하고 고민했던 문제의식이, 과연 우리가 호명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동년배, 동시대인들을 어떤 청년을 우리가 호명할 때 과연 우리가 배제하는 이들은 없는가? 과연 충분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이런 수도권 4년제 종합대학에 다니는 20대 뭐 중산층 뭐 이성애자, 남성 여성 뭐 들만을 호명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되게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총부리가 민간인을 향했던 그 순간 조직에 대한 신뢰와 나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태극기와 촛불 사이에 놓인 폴리스 라인을 넘어 공동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는 문장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그 고통의 관계 맺음 속에서 환경이 바뀐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동료 시민으로서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를 꼽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하인드 저널 촬영 마치겠습니다. 그 기사 소개. 네, 제가 189호에서 추천하고 싶은 기사는 문화부장 홍인표 기자가 쓴 민중의 목소리는 새롭게 돌아온다 입니다. 집회에서 음악이 어떤 식으로 소비되어 왔는지를 통시적으로 짚어주는 기사인데요. 결국 중요한 건 음악 그 자체보다는 누가 그것을 전유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되게 힘을 실어주는 좋은 기사입니다. 저는 학원부 손원민 기사를 권하고 싶은데요. 어떤 계엄 사태에서 서울대라는 이름이 많이 호명됐잖아요. 어떤 서울대와 계엄이라는 이슈를 함께 살펴보는 집담회 기사입니다. 저는 박시윤 수습 기자의 수습 기사인 멀어도 너무 먼 탄핵이라는 기사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현재 광장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너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정말 지역 비서울권 어떤 지방에서의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겪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럼에도 결국 왜 이들이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